자, 소방공무원 국어 경력 채용 문제에서 출제됐던 것들을 우리 분석해 볼까요? 2022년도 문제죠. 이번 문제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시험을 보니까 만점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모자라서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늘 공부해왔던 그 내용에서 벗어난 게 하나 없었습니다. 분야별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만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국어가 성적이 좋고 그러니까 소방학 결혼인가요? 뭐 그런 쪽은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요. 자, 국어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 문제는 표준어 문제 나왔죠. 자, 표준어 문제에서 윗 부분에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무엇으로 통일한다 했죠? 윗으로 통일한다 했습니다. 반대말이 무엇인 경우? 아래 형태를 취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윗옷, 아래옷 이렇게 하죠. 윗넓이, 아랫넓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윗으로 통일해서 사용되는데 아래에 반대되는 말은, 근데 무엇이 있을 때는 된 소리가 오거나 거센 소리가 올 때는 위로 써라 이렇게 돼 있죠. 된 소리, 거센 소리 올 때는 위로 써라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위, 아래 개념이 없는 거죠. 위, 아래 개념이 없는 경우는 무엇으로 써라? 우스로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표준어로만 묶인 것을 고라 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윗니, 아랫니. 윗입술, 아랫입술. 근데 위층. 뭐죠? 거센 소리 나왔죠. 치읓. 거센 소리 나왔으니까 위로 써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표준어로 잘 엮여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웃돈. 뭐가 없으니까요? 아랫돈이 없으니까 웃돈이 맞고, 아래 얼음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웃어른 했어야겠죠. 윗사람, 아랫사람 할 때는 윗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윗옷도 있고 웃옷도 있죠. 이거는 웃옷인 경우에는 외투를 뜻하고, 아래 옷의 반대 개념으로는 윗옷이라고 쓰고 있죠. 윗배, 아랫배. 위쪽, 시옷 받침 빠져야겠죠? 위. 된소리, 쌍지읒이 나와 있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윗넓이, 아랫넓이. 윗목이 아니라 윗목, 아랫목이죠. 아랫목이란 말이 있으니까 윗목이라고 썼어야겠죠. 윗자리, 아랫자리. 그렇게 해서 모두 맞는 것으로 엮여 있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흔히 봐왔던 아주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난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맞춤법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번번이. 자, 요거는 뭐에 대한 원칙입니까? 이나 히를 써서 무엇을 만드는데 어떻게 자리에 쓰이는 부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다를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히를 써라. 꼼꼼하다, 꼼꼼히. 뭐뭐 하다를 붙일 수 없는 것은 이를 써라. 곰곰이 생각해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를 출제한 것이죠. 번번하다 쓰지 않죠. 그래서 번번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음 3번 먼저 볼까요? 기다리던 해가 뜨자. 뭐의 줄임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금자에 때시자. 금시 A의 줄임말 뭐라고 쓴다? 금세라고 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은 눈에 뜨이다. 눈에 뜨이게. 줄였으면 띄게. 라고 쓴다. 문제는 2번이 문제를 일으켰죠. 얼마나 싫던지, 뭐 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선택의 개념에서는 든을 써야 되겠죠. 가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할 때 선택 개념 관련된 부분이니까 던이 아니라 든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2번 문제도 틀릴 이유가 없죠. 자, 뭐 헷갈릴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띄어쓰기 문제. 어떻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었죠? 4번이었죠. 4번이 답인 이유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을 듯해서 출제를 했다 볼 수 있냐면요. 할수록 부분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관형어가 나오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그 사이는 띄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할 수가처럼 뒤에 뭐가 붙는 조사가 붙는 의존명사가 아니죠. 이건 뭐죠? 뭐뭐 할수록 하까지가 어간이겠고 리을수록 어미인 거죠. 그래서 할 수가 할 때 그런 경우에 의존명사인 수 형태하고 리을수록 형태의 어미 형태하고 혼동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잘못 답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문제를 낸 거죠. 4번은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1번은 뭐의 문제였을까요?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의 지점이 되는 부분은 보다. A보다, 영희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죠. 비교할 때. 철수보다, 철수처럼, 철수같이. 비교 부사격 조사, 보다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사이는 붙였어야 됩니다. 없는 것 같다. 이 같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결같다. 쏜살 같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인 경우에들은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띄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없는 것과 같다. 조사, 과라는 부사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쉬웠죠. 집에서부터 할 때 에서 부사격 조사, 부터는 보조사. 격조사하고 보조사 같은 것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붙였어야죠. 조사는 앞말에 붙인다. 집에서뿐만 이렇게 집에서부터만 이렇게 하더라도 다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이것 그것 저것은 합성어로 인정이 돼요. 이것 그것 저것. 그래서 이건 붙였어야 될 자리고요. 확실하게 틀린 게 이 부분이죠. 방문한 지, 기간을 뜻하는 지는 띄어쓴다. 시험 문제, 띄어쓰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지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일주일은요, 띄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은 7일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합성어예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다 있었던 거죠. 우리 464 문제 풀고 했던 친구들이나, 계속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봤던 문제죠. 일주일은 붙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우리가 짚었던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 이런 것들 아무 걱정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제가 난도는 중으로 썼는데 실수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리을수록은 붙였습니다. 리을지라도 뭐뭐 할세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때도 다 붙여 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로 3번이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품사 문제입니다. 늘 우리가 봐왔죠.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첫 번째. 있다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바꾸면 있다라고 바꿀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명령, 있어라 또는 청유형, 있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있다는 동사로 봐라. 그와 같은 형태가 안 된다 그러면 형용사로 봐라.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집에 가 있어라 명령이 됐으니까 동사고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 꿈이 있어라. 불가능하죠.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 고 있다 있잖아요. 먹고 있다. 먹고 있어라. 이런 경우도 명령이 가능하니까 동사입니다. 고 있다 나오면 틀림없이 이건 동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일이라고 나왔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도 있고 명사도 있죠.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부사와 명사 두 가지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명사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체언이잖아요. 체언에는 격조사도 붙고 보조사도 붙고 다 붙죠. 체언에는.
격조사, 보조사 같은 것들이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사는 뭐는 붙을 수 있지만 보조사는 붙을 수 있지만 이가 을 같은 격조사는 붙지 않죠. 이 사항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자, 해가 내일은 뜰 것이다 했어요. 뜨다. 해가 내일 뜨다. 부사입니다. 뭐가 붙은 거죠? 보조사 은이 붙은 거죠. 내일 뜨다. 언제? 내일 떠. 근데 내일의 희망이라고 할 때 의의는 무슨 조사죠? 관형 격조사죠. 관형 격조사예요. 따라서 격조사가 붙었으니까 이때는 명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해서 뭘 꾸며주는 적자 붙어 있는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건 관형사입니다. 합리적 판단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럴 때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럴 때 관형사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합리적인 이성이라 할 때 이인이 뭐죠? 뭐뭐이다. 사술격 조사잖아요. 관형사에는 아예 조사가 붙지 않아요.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으니까 이거는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가 본다면 뭐가 있었죠? 부사가 있습니다. 비교적 쉽다. 일단 비교적 같은 경우는 부사도 있죠. 자, 우리가 계속 봐왔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물이 맑다. 맑은 하늘. 막는 하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막다는 늘 형용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품사가 동일한 거라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5번 문제네요. 자, 이거 높임법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높임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라고 배웠죠? 첫 번째 민수가 말하네요. 저기 영선이가 선생님을 모시고 온다 했습니다. 주체 높임은 뭘 높이는 것이고 주어를 높이는 거죠.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를 높이고 높이거나 또는 부사어를 높이죠. 누구께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틀림없이 객체를 높인 거예요.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서술어인 모시다, 뵙다, 엿주다 이런 형태를 취하는 형태가 객체 높임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기억 있죠. 객체 높임 물었으니까요. 선생님을 모시다. 데리다라고 쓰지 않고 모시다라고 써서 목적어를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뭐죠? 상대 높임이죠. 이건 누구? 청자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자, 이 니을에 나와 있는 거 어때요? 정말 스님께서 오시네에서 뭐 들어왔죠? 시가 들어가서 주어를 높이고 있죠.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깨서 썼고요. 그 다음에 내라고 썼은 것은 무슨 체냐면 내라고 끝나는 거는 어떤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계체도 있거든요. 자네 이리로 선생님이 오시네. 자네 이리로 자네가 잘 공부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 든 스승이 나이 든 제자한테나 이렇게 쓸 때 내라고 끝납니다. 개세난의 구먼 뭐뭐하게 뭐뭐하세 뭐뭐하네 뭐뭐하는 구먼 이렇게 해서 하계체에 쓰기도 하죠. 상대 높임에서. 그런데 이 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계체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스님께서 오시네. 그래서 이거는 해체에 속합니다. 상대 높임 중에서 해체에 속하는 내가 쓰였습니다. 물론 독백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저기 오시네. 혼자 말할 때. 그래서 니은에는 시가 붙어서 주체 높임이 적용되었고 내라고 써서 해체의 상대 높임도 적용된 것이 니은입니다. 그러나 객체 높임은 없죠.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할 때도 마찬가지 선생님이란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해여체를 쓴 상대 높임이 적용됐고 오세요라는 말은 오시어요라고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도 적용되었다. 그래서 객체 높임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1번,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장은 사정 표현인 것을 고라야 했어요. 이것도 쉬웠죠. 사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키다의 개념은 뭘까요? 모닥불이 눈을 녹이다, 녹게 하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정답 2번이죠. 1번 쥐가 고양이를 물었다. 사동의 반대가 뭐죠? 주동이죠. 주동 표현이면서 능동입니다. 장난감이 잘 정리되었다 할 때는 되다 할 때 되가 피동 접사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 할 때 되다. 그래서 피동 형태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주동입니다. 정우에게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다. 피동 들어가 있고 주동입니다. 사동은 아니죠. 사동은 뭐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 시킬 사자예요. 사동일의 사자가요. 이번에 한자 문제 안 났죠? 사동이라 할 때 시킬 사자예요. 그래서 시키는 것이 뭐지? 라고만 생각해도 답은 금방 체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자, 대명사 문제.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기존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 했는데 1990년생 스페인 청년 보나르도 그는 이랬습니다. 3인칭 대명사였죠. 1인칭, 2인칭, 3인칭 그 3인칭 대명사이고 가리키는 대상은 보나르도 맞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무나 족할 수 없는 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칭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어떤 대상을 칭할 때 쓰는 대명사다. 아무나. 가리키는 대상은 특정되지 않은 것. 특별하게 정해놓지 않았다. 특정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할 때는 역시 보나르도를 자기만의 재능을 꽃피웠다 해서 보나르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 거죠. 과연 그의 천재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자, 이거 미지칭 되면서 맞는데요. 미지칭.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입니다. 미지칭. 미지의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가리키는 대상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천재성이 나가겠어요? 알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죠. 화자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을 가리킬 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렇게 표현했다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의 설명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이것도 어려웠나요? 이것도 쉬웠죠, 따지고 보면. 자, 그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이 8번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 냈죠. 한국어의 특성. 1번은 높임법이 발달하였다 했습니다. 당연히 높임법 발달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3번. 주어, 목적어 서술어였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은 서술어가 제일 끝에 오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끝에까지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긴장감을 갖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4번의 문법 형태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조사, 어미, 접사를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라고 하죠. 우리말은 무엇이기 때문에? 첨가어, 부차어, 교차어이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 곧 조사, 어미, 접사가 발달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우리 품사 중에 접속사라는 품사는 국어에서 없습니다. 우리 접속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같은 것들은 품사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접속시키는 부사죠.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관계대명사도 없죠. 그래서 2번은 잇따라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8번 문제 너무너무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9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누구의 작품?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작품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어떤 거예요? 산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행가리가 꽃이 피니까 밑으로 가야 되는데 편집상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계절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을, 봄, 여름 이렇게 계속해서 꽃이 피고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어떤 고독의 세계죠. 꽃과 화자는 떨어져 있습니다.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존재인 화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고요. 산에서 오는 새는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새라는 존재도 산에서 살고 있다. 마지막에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범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 편집 상태가 우리 프린트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꽃이 지는 밑으로 가야 되죠. 이 행가리 같은 것의 의미를 우리 편집하신 분이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자, 앞에는 뭐가 나왔고요. 꽃이 핀다고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꽃이 진다라고 했어. 꽃이 피고 지는 그런 자연의 순환. 그러면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영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산이라는 공간에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꽃이 피고 이렇게 계절의 순환과 함께 자연의 순환이 있다. 그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새와 같은 어떤 존재. 화자의 감정이 여기에 투영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보기를 고려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자연의 실선은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됨으로써 항구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한다. 계속되는 거죠. 항구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은 질서는 어떻다? 재현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재현,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이라 했잖아요. 인간의 삶은 끝나버릴 것 같은 거죠. 끝나죠. 어느 순간 끝납니다. 그런데 자연은 어떻다는 겁니까? 무엇으로서? 계속 영속되는,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려했으니까 정답은 무엇이 됩니까? 1번, 산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인간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아니죠. 그와 대조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살짝 바꿔서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피다와 지다의 반복을 통해서 자연의 영속성 드러냈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의 위치를 통해서 꽃과 화자 간의 어떤 거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가을, 봄, 여름이 작품의 앞과 뒤에 반복되면서 계절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젠 소설 작품, 누구의 작품입니까?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 표현을 묻고 있는 문제로 나왔죠. 망진자는 호얀이라 해서 윤직원 영감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죠.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어렸을 때의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이 표현들이 어때요? 말대가리 윤용규, 두꺼비, 윤두꺼비 뭐 이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판소리적인 어떤 사설 형태를 많이 보여줬던 최만식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 일제치하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와 관련된 그런 시대를 태평천하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윤직원 영감, 그를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화적대, 도적대, 그런 자들이 와서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 윤용규를 죽였던 겁니다. 노적에 불타느라고 화광이 불빛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서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리라,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일제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일제시대가 되니까 누가 와서 순사들이, 일제의 순사들이 와서 지켜주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
태평천하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해설지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그 부분들 조금 더 들어볼까요? 문제 보면서 합시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큰아들 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군에 서기로 너 계속 있을 거냐? 나중에 군수라도 해야지, 이제. 야, 네 동생 봐라. 경찰 돼갖고 잘 나갈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는데요.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는 화적대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까 봤던 부분에 나와 있고요. 윤직원 영감은 종학, 아들이죠. 종학이 경부, 경찰의 직입니다. 옛날에 경부라고 했죠. 경찰의 대계를 바라고 있고요. 윤직원 영감은 군서기로 일하는 종수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요. 종수는 윤직원 영감과 심리적으로 가깝다, 거리가 멀죠. 이걸 어디에서 확인이 될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멀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보여줬을까요? 앞에 부분, 요 다음이죠. 자,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 두 동선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뚝 떨어져 앉았다는 얘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할 텐데 떨어져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런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꼰대짓 하잖아요. 야, 인마, 너 군수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 있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물 간 대화 장면 생생하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걸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구어적 표현이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발화의 양을 달리해서 누구의 말을 많이 해요? 윤직원 영감의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종수의 말은 네, 이 정도 알겠어요? 뭐 이 정도의 뜻 표현으로 작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화의 양을 달리해서 인물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러나 서술자는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아니죠.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이건 문제적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아이러니를 나타내는 게 치숙이라는 작품도 있고 태평천하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특성을 드러낸 면이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12번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독해 문제죠. 내용에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지문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번 글쓴이는 경쟁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딱 보자마자 좀 이상한데 1번 이상한데 2번 글쓴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협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1번과 2번이 좀 차이가 있죠. 경쟁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경쟁이라는 건 강자한테만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고 2번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협력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협력해야 된다. 3번 글쓴이는 서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쟁의 가치로 보고 있다. 4번 글쓴이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경쟁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고민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2, 3, 4는 그런대로 말이 될 듯 합니다. 자, 지문을 확인하는데 윗부분에서 어느 부분 보면 될까요? 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나오면 어때요? 승자만 어떤 이득이 되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경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왔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강제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런 피할 수 없는 경쟁이라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문을 읽어나가는 것이 좀 익숙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는 문제겠죠. 13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 했습니다. 역시 서술 방식을 묻고 있어요.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쭉 보시면 답이 바로 보입니다. 다양한 책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소설책도 얘기하고 만화책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예시들을 들면서 독서가 어떤 목적과 가치가 있는지 그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 확연히 보이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14, 15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였습니다. 자, 면담자가 있고 홍성일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그것을 묻고 있고, 또한 그 화법의 차원에서 또 질문을 한 내용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홍성일 씨는 생선 장사를 하는 사람이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면담자는 생선 상인이 손님과 겪었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박영자는 면담 과정에서 단골 손님에 대해 호의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홍성일과 박영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홍성일은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을 확보했다 했는데, 이게 슬쩍 지나쳐버리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예요. 어디에 지문에 이 내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거 있죠. 이거 처음에는 물건 팔러 갔다가 알게 되었지. 그 집이 왜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원래 사람을 반기는 집이기도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장돌배기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가가오 방문해서 생선을 팔고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한 자리에 붙어서 계속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진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딘가에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화법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리을 지점은 면담자가 생선 상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 다시 볼까요? 장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특별히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보람이 있다고 느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아는지, 이해한 게 맞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보람을 어느 때 느끼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보람을 느끼는 때를 말하게끔 하고 그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죠. 16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6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규보의 한문으로 원래 쓰였던 수필 이옥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는 문제인데, 자, 어떻게 쓰였어요? 간략하게 보면 집이 있는데 오래 지탱할 수가 없이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샜어요? 빗물이 샌 지 오래됐죠. 그래서 석가래, 춘여, 기둥 이런 것들이 다 못 쓰게 되고 막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쓸 수 어떻게 해서 그것을 고친 거죠, 말하자면. 그것을 고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무엇을 했다. 집이 다 문제가 생길 것들을 방비했다. 유비무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잘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이 폐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 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나라의 정상, 정치라고 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일찌감치 탐관오리나 문제적 존재들은 갖다가 다 쳐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을 말한 거, 잘 말한 걸 골라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1번에 나와 있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 추이 아니죠? 일상의 경험, 집을 갖다가 비가 새는 것들을 미리미리 막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확장해서 어디까지? 사회현실, 정치현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2번이 합당하죠. 3번, 4번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부터 8번까지는 방자 나온 걸로 봐서 뭡니까? 춘향전이죠. 춘향전에서 나와 있는 어휘들을 제시해 놓고 그 어휘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했습니다. 자, 저 건너 동산은 울룰하고라고 했습니다. 울랄하고 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울창하다는 말이죠. 울창하다. 그래서 선택지에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매우 무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제문요, 바위의 굽은 소나무에 맑은 바람이 건드쁘니, 바람이 가볍게 살짝 분다 이 말이죠. 가볍게 슬쩍 부는 모양을 건듯. 그 다음에 넌칠은 앞에 뭐라 했죠? 덩굴나무 넌출이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뜻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것? 덩굴나무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거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넌출 형태는 뭐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까? 덩굴나무라는 그런 말과 연결지어서 식물의 어떤 줄기죠. 길게 뻗어나간 식물의 줄기를 가리켜서 넝쿨, 이런 개념이죠. 넝쿨. 덩굴나무하고 연결됐죠. 맨 마지막에 휘휘친친 감겨였어요. 둘러 감거나 감기는 모양을 감겨라고 하는 말을 하고 연결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8번부터 19번까지. 자, 이 작품은 무엇입니까? 윤선도의 오후가. 작품은 6수입니다. 그래서 가 부분이 서사 형태를 취했죠.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의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문제를 19번 문제로 했죠.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오를 암기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석, 송죽월, 이렇게 달이죠, 달.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달이죠. 어떻게 압니까? 마지막에 6수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파악하고 달을 답하게끔 해놨죠, 문제가 19번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러 보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더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못하겠냐?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로 한다는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많다.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해서 수석송죽월의 수죠. 물. 꽃은 무슨 일로 피었다 쉽게 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른 듯 하더니만 누렇게 변색되나니 아마도 변치 아니하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해서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에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으로 알겠다. 그래서 소나무 얘기했고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해서 비었냐? 저러고서서 사계절에 푸르니 그것을 좋아하노라. 대나무를 얘기한 거죠.
마지막은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이가 또 있느냐?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게 너만한 것이 또 있느냐? 말을 아니하니 나의 벗인가 하노라. 그래서 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되겠죠. 수석, 성주, 월, 달. 자, 그래서 18번 문제의 답. 가 부분의 역할이 뭐냐 했습니다. 당연히 뒤에 나올 내용들을 소개해주는 꼴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대상을 소개하는 성격을 지녔고요. 19월에 네모 속에 들어갈 게 뭐냐 해서 정답 3번 달이 되겠죠. 달. 마지막 다음들을 읽고 물으며 답하시오 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가면국 중에 탈춤, 동선살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문제를 냈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예,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국 말어 1조씩 하고 아침에 일찍 밥 말아 먹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세원님,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됐습니다. 마구간에 노세원이라고 했는데 노새는 말 종 중에 노새가 있잖아요. 말을 가르쳐서 말 중에 노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노세원님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노생원님인데 노생원님이라고 말할 것을 노세원님에서 생원을 비아냥거리고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해서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무른매주 밥뜻하고 동원 여울이여 서는 구월이여 삑삑삑 비비비비비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냐. 자, 뭐 그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데요. 양반을 놀려먹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위클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 했는데 1번입니다. 노세원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대 양반들의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헛소리죠. 양반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제6과장인데 봉살침의 6과장에서 양반들이 제대로 된 어떤 학식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자기가 양반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말뚝이가 배알이 꼬이는 거죠. 배알이 꼬여갖고 양반인 애들 골려먹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세원님 이렇게 표현해서 노생원님을 늙은 그 생원님들을 노세원님 말 같은 새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원의 말을 통해서 말뚝이가 해야 할 일이 제시되고 있고요. 춤과 음악을 통해서 갈등이 표면적으로 일시적인 그런 갈등 봉합이 되는 내용으로 나오죠. 채찍을 통해서 무대한 가상의 장소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지문을 읽어보시면 바로 나올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0문제 봤습니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덜렁덜렁 대충 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문제들이죠. 지문의 내용도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100점 맞으면 좋고 실수해서 하나 두 개 정도 틀리는 건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어렵다고 느꼈다면 진짜 공부가 전혀 안 됐다. 전혀 안 된 것이라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죠. 여러분, 내년은 2023년도에는 경채 시험이 다시 또 국어 시험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국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만일 있으시면 기초적인 거 꼼꼼하게 여러 가지로 기출되었던 문제든 뭐든 간에 모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 싸움입니다. 상대평가다. 쟤보다 내가 성적이 좋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대비할 것이냐. 이번에 한자 성어도 안 나오고 한자도 안 나와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한자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한자 하라고 하셨는데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시험 문제, 일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정도 양으로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 문제가 안 생기게 합니다. 이번에 한 친구도 국어 100점 받고 평균 88점 받았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딱 붙었더라고요. 붙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체력에서도 면접에서도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뭐였다? 필기시험의 문제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더 맞았으면 붙었을 텐데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올해는 100점 받았다고 시험 보자마자 전화 왔어요. 자, 하여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경책, 경력 채용, 국어시험 문제 해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